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오늘 3부 금요기획 시간에는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계속되는 논란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많이 계실 겁니다. YTN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두 분과도 직접 대화하실 수 있으니까요. 글 올리시면 제가 읽고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거처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도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트위터 YTN 밑줄 이코노미도 가능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의견 내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동양그룹이 오늘 1차 부도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그룹이 1,100억 원의 기업보험과 회사채 등을 막지 못하고 결국 법정 관리를 선택했습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현재현 회장은 재계에서 사위 총수 시대를 열었던 선구자적 인물입니다. 동양그룹 사태의 후폭풍이 날이 갈수록 심상치가 않습니다. 불안한 투자자들은 동양증권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내고 있고 기업자금 조달 사정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동양 사태도 결국 재벌그룹이 금융계열사를 자금줄로 이용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고객들이 맡긴 돈인데 마치 오너 일가의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이 후진적 행태가 근절되질 않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우그룹의 금융계열사 악용수법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되풀이되는 셈입니다. 동양증권 노동조합은 현재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동양그룹 관련 고금리 금융상품의 투자 손실 보상을 놓고 불완전 판매냐 아니면 투자자 책임냐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숨겨진 위험을 애써 무시하고 투자자나 권유자 모두 고금리의 달콤한 유혹에 빠진 탓입니다. 네, 이렇듯 동양그룹 사태는 금융권 국감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인데요. 고객이 맡긴 돈을 오너의 주머니 돈쯤으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동양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서 불거지고 있는 금융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거를 우리가 아주 양반스럽게 표현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기범들이죠. 이 사기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사기범죄다 그러니까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동양그룹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임직원분들이 회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정부 또한 제 기억 속에는 동양 사태가 났을 때 투자자는 일부 손해가라고 일부라는 자를 붙였습니다. 지금 일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정부 금융당국 직무유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뒤엉켜 있는 이 사태. 한번 일어나면 도저히 그 다음에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함에도 재반복, 재반복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권의 이러한 후진국적인 모습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세히 다양한 시각으로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 참여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정유래 이대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뉴스컷을 듣고 오프닝을 앞에서 시작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대순 변호사님, 네. 동양그룹 사태 발단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글쎄요, 발단이기보다도 한 2년 사이에 동양그룹의 또 부채 규모가 급격하게 사실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 1년은 그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예. 지금 뭐 분식회가 또 있을 거로 봅니다만 어쨌든 지금 나타난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만 보면은 예. 그룹 평균 부채율이 지금 10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한 1500%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룹 평균 부채율이 1000%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산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예. 빚은 1000만 원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요? 지금 그 상태에서 이 동양 한 2조 한 4천억 정도가 지금 부채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1조 5천억이 이제 개인들한테 조달한 겁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최소한 기업이 유지가 되려면은 버는 돈 갖고 이자 정도는 지급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래야지 간신히 이제 운영이 되는데 네.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신용도가 이제 바닥에 떨어지면서 더 네. 이상 소위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그 CP 기업업이나 회사채 이 발행해도 이제 받아준 데 아무도 없죠. 부도가 날 밖에요. 네. 사태 자체는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동양그룹 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제일 먼저 동양인터내셔널 그리고 동양레저 주 동양그룹 이 3개사가 법정관리하겠다, 뭐 파산하겠다 신청을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부채 증가율이 1000%였다. 왜 1000%까지 부채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까? 최근 2년간. 지금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단순히 뭐 영업 적자가 났다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양그룹이 뭐 시멘트 부분, 건설 관련 부분이 있긴 있죠. 그런 부분은 동양그룹만 그런 것이 아니죠. 건설업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채 증가율 자체가 들여다보면은 그런 업체하고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물론 이제 단기 사채 이 대부분의 1조 5천억 2조 4천억 중에 이제 금권 부채가 한 9천억밖에 안 되죠. 나머지가 다 이 단기 사채를 통해서 조달한 겁니다. 금리가 좀 높은 건 맞습니다. 한 7,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7, 8% 금리를 계속 돌려막기를 했다고 해도 이렇게 지금 부채가 늘어날까? 그건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산 빼돌리기겠죠. 횡령이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특히 이 동양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양네트워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해외 지점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간다. 동양그룹이 동양레저라고 하는 계열사가 이 골프장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일단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안 좋고 골프장 사업이 악화되면서 유동성이 막히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조남희 원장님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 이대순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더해서 사건의 단초가 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동양그룹이 이제 그 장기간 한 7년 전부터 부실 계열사의 CP나 회사채를 갖다가 전속적으로 동양증권을 통해서 판매해오고 그 자금으로 지속적으로 부실 기업을 연명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의 이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한계점에 오고 또 제도적인 변경이 임박해져 있고 이러한 그 데서 이렇게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번 사태가 그런 그 막다른 골목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폭발한 것이다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는 지적했듯이 이 기관 투자가들한테 판매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동양증권이라고 하는 개인 특화 영업을 강점으로 계속 내세우면서 개인 투자자 쪽으로 투자를 유인하고 유도시켜서 어떤 그 현재의 어떤 그룹의 연명을 개인 투자자의 예상 피해액으로 연명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폰지 사기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폰지 사기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이 LIG 사태가 이 앞에 있었죠. 그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LIG 건설이 사실 발생하는 수익 가지고 최소한 이자는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급격하게 영업 적자가 나고 그 예상 수입이 발생 안 되고 그런 지점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즈음에는 더 이상 자기들이 빚을 내도 못 갚는다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무리하게 돌려막는 거죠. 그런 윗장 빼서 윗장 공구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는 결국 거죠. 이게 폰지 사기가 동일합니다. 이번 사태도 역시 동일하게 터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지만 개인이 아무리 7% 8% 채권에 이자를 붙여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한 번쯤은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왜 재무구조가 탄탄하면 이렇게 높은 금리를 줄 수 있을까? 위험하지 않나? 그러면 투자를 하는데 좀 조심했어야 되고 정부 쪽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소문들이 이제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작년 9월부터 이미 금융당국은 정밀하게 관찰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정부 당국은 놔뒀는지 이 두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남희 원장님. 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그 투자자들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앵커께서 개인 투자자들이 고금리를 따라갔다는 표현 쪽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지금 이번에 그 피해의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주부입니다. 또 하나는 그 시니어 그러니까 은퇴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이 이자를 물론 높게 준다 이런 것도 물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개념보다는 CMA 계좌가 동양증권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뭐 월급쟁이들은 또 다 아는 계좌였고요. 자, CMA 계좌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종합자산관리계좌. 종합자산관리계좌지만 또한 그 동양증권에서는 예금자 보호를 5천만 원까지 받는 계좌라 유일한 계좌죠. 선전을 했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를 거기다 하면 은행보다는 이율이 1, 2% 높고 그다음에 뭐 예금자 보장도 받는다 하는 측면 때문에 이제 거기다 넣어놨더니 이걸 집요하게 또한 뭐 어떤 그 고객의 표현을 들면 찐득이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이것을 3개월만 하면은 지금 이자보다 2배를 더 받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전화를 권유받아서 한번 3개월을 했더니 계속 전화가 오늘 만기됐습니다. 연기하시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자도 높다는 건 뭐 조금 알긴 하지만 이런 뭐 위험이나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넘어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났던 건데 누가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투기 등급의 B 등급 어음입니다. 이 회사는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의 회사입니다. 라고 하고 안전하지가 좀 않다고 하면 누가 주부나 시니어 은퇴자들이 이런 예금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자만 쫓았다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유통이나 이런 부분도 발행이나 문제가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시장의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모니터링이 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라든지 어떤 그걸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지의 어떤 대책이 없었다는 데서 이번에 어떤 뭐 1조 7천억이니 뭐 2조니 하는 그 피해가 났고요. 그다음에 저축은행과 비교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저축은행 한 20개 이상이 지금 현재 문을 닫는 그러한 효과 이상의 어떤 피해 규모라든지 충격 그걸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요.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면요.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계좌라고 하는 것은 자통법이 통과되면서 증권회사도 은행처럼 계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월급 통장을 만드시면 매일 이자가 붙고요. 은행을 통해서 월급 통장을 만드시면 한 달에 이자가 한 번씩 붙지 않습니까? CMA 계좌는 증권사에 여러분의 월급이 들어가게 하면서 매일 이자가 붙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높아서 인기가 있었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보험공사에 5천만 원 원리금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어 있는 그런 구자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대순 변호사님 지금 조남희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장에서 어떻게 정부가 판매되고 있는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회사채와 CP는 말입니다. 정부가 굳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증권 발행 신고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죠. 근데 CP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행자체 쪼개 팔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억 이하 이렇게 판매하게 되면은 유가증권 발행 신고 대상이 안 되죠. 유가증권 발행 신고라는 게 뭐냐면은 일정한 금융상품을 자기들이 뭐 공모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금감원에 신고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금감원은 이런 상품이 얼마 유통되고 있는지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근데 이 CP는 그 50억 미만으로 쪼개 팔면서 이걸 피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CPP에 대해서 금감원이 별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금융투자협회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나왔죠. 자료가 없으니 뭐 거기에 대한 뭐 감독이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지금 이번에 그 투자자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LIGCP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액이 한 2천억 좀 넘었습니다. 2,200억 정도 됐는데 그 개인 피해자는 800명이 좀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규모가 한 10배 됩니다. 예. 한 2조 한 4천억 중에 1조 5천억 정도 개인 피해자인데요. 네. 문제는 지금 개인 피해자가 4만 9천 명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평균 피해액도 마찬가지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그 자본시장에서 네. 투자자들을 얘기할 때 어느 정도 투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1억 이상 주주로 투자한 사람들이 되겠죠. 네. LIGCP 같은 경우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피해자가 됐던 거예요. 네. 이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은 보면은 대부분 5천만 원대 그 이하인 것 같습니다. 예. 개인 피해자라는 거죠. 소규모고. 예. 이런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험이 대부분 없을 뿐더러 그렇죠. 더더군다나 아까 초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금융정보가 없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A등급이 뭔지 B등급이 뭔지 C등급이 모릅니다. 네. 참고로 이 CP든 회사채든 등급은 A, B, C, D까지밖에 없어요. 예. F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F 학점 생각하죠. 근데 D가 디폴트로 D등급까지 있고 예. B 이하는 사실 이게 투자 부적격 등급입니다. 예. 후기 등급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을 과연 그들이 알았을까? 그러니까 B등급이라고 설명하면은 다가 아니죠. 네. 그 구조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아무리 뭐 B등급입니다, A등급 이 설명을 해도 예. 그 올바른 설명이 안 됩니다. LIG 사태 때 CP 피해자들 이번에 패소했죠. 보상. 불안전 판매에서는 입증을 못 해가지고 네, 패소했죠.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뭐 불안전 판매 소비자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 나눌 때 한번 여쭤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동양증권이 2009년도 신용 등급이 동양그룹이 2009년도 신용 등급이 A, 2010년도 A, 2011년도 A, 2012년도 A 마이너스, 2013년 들어서 더블 B 플러스에서 트리플 C 플러스로 급락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결국은 신용평가사도 문제예요. 맞습니다. 조남희 원장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용평가의 문제는 당연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 신용평가 회사들의 어떤 책임을 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예. 이 신용평가 등급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인 네. 회사와 어떤 유착이 돼서 예. 어떤 인정적인 어떤 신용 등급을 남발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데서 오는 어떤 투자 등급을 매기는 평가 네. 회사들이 네. 이렇게 좀 무책임하고 예. 시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책임감이 없이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신용 등급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나 네. 그런 것도 필요한 이런 시점이라고 예. 봅니다. 하기사 뭐 피치나 S&P나 무디스도 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이죠. 0327번님이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동양증권을 통해서 국내 해외 펀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주위에서 괜찮으니까 네네. 지금 환매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네네. 진짜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글쎄 동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2조 가까이 동양증권을 통해서 회사채하고 동양그룹 회사채와 예. CP까지 판매가 됐습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한 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판매가 예. 됐는데요. 예. 글쎄 이게 더더군다나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계열사입니다. 예. 지금 이거 자체도 굉장히 회장을 사기죄로 지금 고소한 직원들입니다. 예. 뭐 저는 그들도 지금 뭐 지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예. 동양증권 회사 차원에서는 이 동양그룹의 이 사기 발행, 예. GP 회사채 사기 발행에 어느 정도 가담한 것이 아닌지, 방조한 것이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수사 결과 뭐 경실련이 지금 동양증권도 고발을 했죠. 그래서 현재 특수일부에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 나올 텐데 만일 동양증권 자체가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은 네. 동양증권도 발행액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죠. 위험해지죠. 조남희 원장님, 이제 저희들이 4부에서 투자자 보호 쪽으로 이야기를 좀 돌려야 될 것 같은데 3부 말미에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말은 하늘의 날벼락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서 개인 투자가 한 1,500명이 금감원 앞에서 항의 집회했고요. 이분들 구제대책 마련이 지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조남희 원장이 계시는 소비자원에서 금융소비자원에서 금융감독원에다가 국민검사 청구 신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회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200명 이상이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달라 하는 것인데 그걸 조사해달라는 것을 청구하게 되면 한 10일 이내에 이제
한번 그 심의위원과 회의가 열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느냐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2일 날 청구를 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이 수용 여부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청구한 것은 4만 9천 명에 대해서 그 불안전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고요. 또 하나는 그룹과 그 동양증권 계열사 간의 CP나 회사채 발행의 적법성 여부와 분식 회계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는 그러한 국민검사 청구의 제목으로 청구하게 됐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잠시 후 4부에서 금융위기 계속될 겁니다.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4부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고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을 겁니다. 동양그룹 사태, LIG 사태, STX 사태, 과연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뭐 다른 이야기인가? 참 궁금하시죠?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옛날처럼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 또 전화 직접 하셔도 됩니다. 02-771-0945로 사연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자, 이번에 금융위기에 개소해서 동양사태에 가서 이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공동대표로 계시는 이대순 변호사님 그리고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원장님 두 분 나와서 말씀 나누고 계십니다. 자, 동양증권 노조를 비롯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융감독원하고 시민단체들이 현재현 회장 사기 혐의로 고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현 회장이 사기 발행을 했다는 거죠. 네. 동양증권은 거기에 가담을 했고 네. 결국 이제 동양증권이 고발한 내용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내용은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적어도 일반인들한테 1조 5천억 가까운 지금 회사채하고 CP가 발행됐는데 예. 이것이 갚을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기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양증권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걸 판매를 했고 그래서 이 사기죄로 특경법상이 사기가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형량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 혐의로 고발을 한 거죠. 혐의가 무겁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혐의 무거워서 징역 살고 나온 분들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자, 이번 동양 사태에 LIG 그룹, 그 다음에 1999년에 대우그룹,
부도 사태 있었죠. 그리고 저축은행 사태, STX 유사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LIG 가깝게는 이제 LIG 그룹 사태가 있었는데요. LIG 건설 CP 사기 문제였죠. 그 LIG CP 사기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LIG CP 같은 경우는 결국 그게 사기 발행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자원 그룹 회장과 고문상 부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죠. 징역 8년하고 실형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나머지 대우체는 제가 워낙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요. STX 뭐 앞에 이제 웅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보다 정도가 이번은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지금 동양그룹 같은 경우에 바로 동양증권이라는 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바람에 이 계열사 통해서 계속 시장에다가 회사채, CP 계속 판매하면서 이 피해 규모를 점점 키워온 거죠. 웅진이나 이런 데는 뭐 계열사가 금융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겁니다. 그게 차이라면 차이겠죠. 그 전화위 원장님, 이번 사태에 이렇게 놓고 보면 말입니다. 금산분리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산업자본에게 금융자본까지 맡기게 되니까 산업자본이 필요한 금융자본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회사채와 CP를 발행해서 금융감독의 눈을 감시의 눈을 피해서 발행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회사가 위험해질 듯 하면은 돈을 빼가지고 해외 계좌에다 던져버리고 자기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식의 문제. 이게 결국은 자통법 관련되는 문제고 기업 지배구조하고 금산분리 문제가 좀 제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재벌들이 금융산을 사금고화했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산분리의 원칙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지켜지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그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제 민주화 입법 과제 중에 대표적으로 추진해야 될 대목인데 이게 항상 이제 이해 대립의 관계 때문에 번번이 그 어떤 그 선을 못 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러한 것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어떤 그 산업자본의 어떤 은행 지분 보유 한도나 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라든지 뭐 금융계열사의 어떤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국회에서는 제대로 좀 심사가 되고 뭐 100%가 안 되더라도 뭐 50% 해서 단계적으로라도 이 법안의 어떤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한 걸음은 가야 되는데 무조건 뭐 이게 이 한 걸음을 못 걷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제어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가 한번 좀 제대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 이대순 변호사님.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새누리당의 이해운 최고위원이 말이죠. 금산분리 강화해야지만 동양 사태 같은 또 다른 사태를 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요. 이 저축은행 사태가 났을 때도 아마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STX가 또 이를 저질렀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LIG가 했을 때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동양그룹이 했고요. 또 다른 회사가 아마 기다리고 있는 걸로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축은행 그 2010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축은행 사태 때 가장 문제됐던 것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저축은행도 은행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한테 보통 은행과 동일하다는 그 오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은 은행 명칭이라는 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은행 명칭을 부여했으면 은행법과 유사한 규제를 가했어야 돼요. 감독을 했어야 되고 그것이 전혀 안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문제 들여다보면은 대주주가 거의 사금고처럼 쓰지 않았습니까? 상호 부조였죠 원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 비단 금산분리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 부분에 있어서 곳곳에 그런 지금 독소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한데 지금 하다못해 저축은행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지금 개정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서 소위 이제 증권사까지 내려온 겁니다. 은행, 그 다음에 증권사까지 내려왔는데. 저축은행, 그 다음에 증권사.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 금융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위기 나고 세계 경제가 모두 지적하는 게 금융 시스템을 구조개혁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볼크를 적용하자 그런데 미국도 하지 못하고 있고 월가도 지금 아무런 조치도 개혁도 못하고 있으니 한국 같은 나라에서 금융산업들이 보고 가만히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게 결국 전부 다 이제 서민들 피해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2007년, 8년 서프라임 모기지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금융자본가의 어떤 힘겨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이제 서민 피해자들 발생했고 지금 피해자가 거의 5만 명 가까우면 그 가족까지 하면 20만 명 넘을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그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응축해서 이번에는 금융개혁이 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양그룹 말고 이런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된 기업이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일단 보면은 이 단기 부채 비율. 특히만 놓고 봤을 때. 단기 부채 비율은 높은 기업들이 요새 이제 거론되는 것이 이제 동구그룹이라든지 한진그룹. 이것들이 보면 대부분 요새 건설하고 해운 경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좀 위태롭게 됐는데 특히 지금 동양처럼 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두산그룹도 마찬가지죠. 동구 같은 경우 동부증권이 있죠. 동부증권 있죠.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캐피탈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이런 계열 금융사를 통해서 단기 사채를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동양그룹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단기 사채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금리 자체가 이제 10%가 이제 곧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렵게 지금 건설업체라든지 해운업체들이 버티고 있는데 참 버티기 힘들죠.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보내주신 사연 3가지 정도 소개시켜드리고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한번 집중 토론을 또 해보겠습니다. 1397번님, MB정권에서 기업 프렌들리 정책 하겠다며 온갖 규제를 완화해주고 주장하고 기업이 금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때 이런 사태를 염려했었어야 하는데 기업 투자자들과 외국 투자자들은 미리 발을 빼고 늘 당하는 건 개미 투자자들. 지난번 저축은행 사태 후 금감이 잘하겠다고 하더니 말장난이었을까요? 하셨고요. 0091번님. 동양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 정도면 정부가 정신 차리고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늘 망해도 잘 사는 재벌을 용인하는 사회를 정부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셨고 예스를 통해서 이상식님이 보내셨습니다. 동양 사태 첫날 금감원 원장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 많지 않을 거고 고객 맡긴 자금 잘 보관되고 있으니 안심하라 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안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분쟁 조정을 통해서 두 번째는 동양증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2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조남희 원장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분쟁 조정은 지금 현재 그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불안전 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을 모든 그 100%를 이제 접수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금융투자검사국에서 그 동양증권에 내려가서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있으면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거기서 처리를 하고 그 자료를 분쟁 조정국에 자료를 넘겨서 분쟁 조정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투자자 잘못이 5다. 저 판매 회사 잘못이 5다. 해서 5대 5다. 이런 비율을 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정해 줬다고 할 때 그 양측이 이제 수용을 해야 또 통과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소비자는 승인을 했지만 동양증권에서는 승인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그건 하나만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5대5라고 했을 때 동양증권이 그때 당시에 살아있다면 제가 동양증권 CEO라도 오케이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만히 앉아서 물어주나 나중에 소송에서 끝나서 어쩔 수 없이 물어주나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물어줘서 지금 문 닫느니 보다는 그냥 조금 견뎌내는 거죠. 버틸 때까지 버텨야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쟁 조정의 방법보다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이런 그것도 중요하지만 채권 보존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동양증권에 대한 자산의 보존 조치라든지 아니면 그 오너에 대한 거, 대주주에 가는 거, CEO들에 대한 그다음에
판매 직원에 대한 예.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채권 확보를 통해서 예.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 투자자 피해를 구제해주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예. 지금 선결 과제인데 예. 지금 어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보호보다는 예. 자신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이 많지 않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고객들이 향후에 소송을 대비해서 네. 증거를 채취하려고 예. 녹취를 달라 그러면 예. 녹취를 지금 그 동양증권에서 주지 안 않고 주고 있습니다. 있죠.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나 정보의 예. 취득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보를 그 증거를 예. 지금 은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지금 감독원은 빨리 어떤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재순 봅니다. 변호사님, 네. 핵심은 말입니다. 뭐 네. 분쟁 조정을 하든 소송을 하든 불안전 판매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철저하게 입증을 해야지만 다 분쟁 조정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 20에서 40% 겨우 보상받았어요. 예. 20% 40% 보상받아도 재산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네. 나머지에서 20에 40을 받으니까 이거는 거기서 또 20, 40을 곱해버리면 10% 5%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해봤자 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보상받지 못하는 분쟁 조정을 해봤자 예. 그럼 소송을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소송을 하면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불안전 판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의 증명 책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과거 판례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최근 제일 갖고 온 것이 이제 LIG CP 관련 예. 판례들이 한 20건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 입증 책임 자체는 원고한테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피해자한테 있죠. 하하. 그래서 그 재판에서도 20건 중에 승소한 케이스는 한 5건이 안 됩니다. 사실. 예. 근데 승소한 케이스 자체도 예. 인정 비율,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지금 투자했다면은 네. 그 중에 한 300만 원 정도, 30% 이하로 세상에. 예, 책임 배상이 인정됐던 겁니다. 예. 그만큼 이 불안전 판매 소송이라는 게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 당사자를 모두 심리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설명 제대로 안 했다, 위험 고지 제대로 안 했다, 이것만 심리하는 재판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산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투자 경험이 어떤지, 이 사람의 투자 성향이 적극적인지, 네. 과거에 어떤 거래를 했었는지, 예. 이런 것들을 같이 조사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심리해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 소송 자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집단 소송도 매우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근데 소송으로 하든 아니면 그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하든 결과는 아마 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5% 못 받았다. 네. 그건 소송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저축은행이 파산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죠. 지금 동양증권도 만일 지금 불안전 판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금감원이 조사를 했고 지금 또 특별조사를 또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조사한 결과 자체는 어느 정도 불안전 판매 지금 좀 포착한 것 같습니다. 네.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대책을 내놓으려고 지금 시간을 좀 끄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의 사태도 어떻게 보면은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대응,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단계별로 네. 예를 들면 상품 설명서를 사전에 받았냐 아니면 사회 받았냐 이런 어떤 과실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단계를 정해서 20%에서 40% 배상을 하도록 한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양증권도 사실 재판으로 가도 결과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렇게 동양증권이 야 그거는 당장 내가 그 인정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되니까 네. 그거 못하고 다 재판하게 한다. 예. 그러면 49,000명한테 다 재판하게 할 겁니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거고 그러네. 더더군다나 동양증권 입장에서도 절대 자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송 비용은 자기들도 지출해야 됩니다. 네. 이자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훨씬 크죠.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피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금감원이 그런 어떤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네. 동양증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2차 피해를 막아야 됩니다. 예. 지금 개개인한테 소송하라고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소송입니다. 예.
그거 변호사 돈 꼭 받아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것들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들한테 다시 2차 피해를 또 가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 분쟁 조정하고 제가 두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는 거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하나가 있고 직접 소송을 통해서가 있는데 분쟁 조정을 거치게 되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금 이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6개월에서 1년이 걸렸는데요. 예. 지금 이제 4만 9천 명을 전수조사를 세상에. 하게 된다면 글쎄요, 그것도 이제 1년 정도로는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되겠네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입증 책임을 짓는 입장에서는 예.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를 해주면 예. 그러한 그 조사를 자료 가지고 소송하기도 상당히 뭐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네. 진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예. 금감원의 의지가 있다면 예. 이런 것들을 분쟁 조정도 하지만 예. 또한 분쟁 조정의 그 자료를 예. 그 투자자한테 주어서 그 어떤 소송이라든지 공동 소송이라든지 할 때 예. 그걸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예. 훨씬 더 그 투자자 피해를 구제받는 어떤 실효적인 네. 실질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순 변호사님. 네. 자, 이제 우리가 투자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불안전 판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 상품을 자기가 이제 구입할 때 네. 가서 작성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안내장이라든지 예, 안내장 있고 광고문도 있을 거고. 예. 기본적으로 상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예, 설명 자료. 예, 설명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상품을 이제 구입하면서 자기 투자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증권사에다가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네.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런 서류가 이제 같이 필요합니다. 예. 자기가 증권사에는 내가 적극적 투자라서 얼마 정도는 손실이 예상돼도 뭐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또는 아니다 이런 이제 자료들이 있죠. 네. 이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그다음에 투자 설명서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예. 원금 보장이 있었는지 뭐 과대 광고나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상품 설명서나 투자 설명서 다 나올 나와 겁니다. 있으니까. 예. 예. 투자 설명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한테 그 사람한테 맞는 금융상품을 권해야 판매하게 됩니다. 되겠다. 투자를 위험을 원하는지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서. 예, 그렇죠?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예. 거기에 맞춰서 이게 이제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 설명서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되고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전화 상담 통해서 구매한 분들이 많아요. 예.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 서류들이 이 서류를 지금 뭐 자통법이나 이런 법률상 꼼꼼하게 만들게 지금 작성하게 한 게 그 서류 작성 과정을 통해서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화로 몇 마디 하고 네. 자 전화를 통해서 이미 이제 투자 결정하고 돈이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후적으로 그런 서류 받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 원래 법 취지와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서류보다도 전화한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예. 증권사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 반드시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원본 파일을 뭐 복사를 받으면 되겠죠. 네. 그것을 계속 지금 증권사에서는 거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도적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도 100% 원금을 보상받을 거라고는 꿈꾸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못 지금 받으시는 거죠. 판례만 놓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20에서 40%. 한 예. 30% 넘기도 좀 어렵고요. 참. 그렇죠. 자, 그러면 조남희 원장님. 네네. 지금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서 하면 됩니까? 네, 이제 저희와 같은 금융소비자원과 같은 그 소비자 단체에 신고하는 방법과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성격의 기관에 신고하는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지금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쟁 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알거든 모르거든 자기네들이 분쟁 조정을 해주겠다 네. 하는 거고요. 네. 저희와 같은 데는 분쟁 조정을 해본들 시간만 되고 그때 당시에 그때 이후에 합의가 안 되거나 받을 돈이 없으면 못 받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증권이 살아있을 때 직원이 살아있을 때 CEO가 살아있을 때
그 그룹의 오너가 살아있을 때 이 사람들을 책임으로 해서 빨리 소송을 해서 채권 보존을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하는 방법. 그래서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인 경우에는 이제 불안전 신고센터가 지금 이제 본원과 사계 지원, 그다음에 일개 사무소, 출장소 등 전국에서 각 시도에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그런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3부, 4부에 이어서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근데 지금 두 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사태가 우리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중요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5474번님이요. 소위 경제를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분들이 도입한 선진금융 시스템 도입이 비리와 양극화를 늘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셨습니다. 정말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정부 당국에서, 기업에서, 개인이 제대로 시장의 어떤 부조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워야지만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는데요. 생생경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정직하고 투명한 경제를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이 사태, 웅진, STX, LIG 그리고 동양그룹, 동부, 한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법률법인 정유래 이대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